어제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재판부는 8길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거론한 이 8길이 원칙, 도대체 뭔지 오늘 인터넷에서 검색어에도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8길이의 원칙. 저게 1945년에 영국에서 문화계에 대한 어떤 공무원이나 네. 국가의 관여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거죠. 네. 결국 정부나 공무원은 문화계나 이런 예술계에 대해서 네. 지원은 하되 네. 간섭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융성할 수 있도록 그 국가가 도움은 주되 네. 거기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이런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이게 8길이. 네.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해라. 그걸 넘어서까지 문화계에다가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요. 네. 결국 이번에 김기춘 실장과 여기 대해서 김종덕 장관이라는 하면서 이들이 문화계에 대해서 간섭에 이르는 행동을 한 것이다. 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이 8길이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와 이 블랙리스트 입각한 자기의 생각에 반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는 네. 이 원칙이 위배된 것으로서 네. 우리 형법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정당한 행동,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고 처벌한 거죠. 자, 8길이 원칙.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그렇죠. 공무원은 지원은 하되 예술인들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언급하면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 8길이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급자가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굉장히 재판부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블랙리스트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한 방송에서 한 10번 이상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견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공무원. 네. 이더라도 네. 상사의 지시가 법률이나 어떤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일 때는 그걸 따랐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동양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이는 문화가 있지 않나요? 그건 문화에 불과해요. 잘못된 문화죠, 결국. 잘못된 문화를 갖다가 이제까지 우리가 동양 사회의 유교 전통에 따라서 윗사람이 말하면 반대말하면 말대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해왔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명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랐을 때 피해자가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자신이 승진의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좌천되고 이거의 불이익과 국민이 잘못된 행정의 집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 어느 걸 보호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한 대법원 판례에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거는 맞는데 새로운 학설은 아닙니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이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에 집행이 될 때는 예컨대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급에서 이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럼 사무관이 이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행정을 집행할 때는 이게 특별히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럴 개연성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레벨에 있는 공직자들은 이번에 한 명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로 기소된 사람들은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차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 그리고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는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직을 걸고 이것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법원의 판결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직을 걸고 그거를 막아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친박계는 전두환의 장세동, 이충구 같은 사람이 없느냐. 좀 얘가 바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상사, 주군 이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걸 본인이 했다라고 뒤집어 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걸. 제 생각에는 지금 유석춘 위원장의 얘가
결코 우리 법치주의에서는 맞지 않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원 판례도 이야기했지만은 장세동 지금 그 씨를 갖다가 우리가 뭐 의리의 사나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런 이미지나 좀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요? 있지만 의리라는 건 사실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네. 좋은 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장세동 씨 같은 경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이 쿠데타하고 네. 이런 게 그 좋은 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주군에 그걸 받아서 했다는 건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발을 붙잡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네. 그게 좋은 사람이지. 그 자꾸 의리 강조한다는 거 있죠. 의리의 알겠습니다. 좋은 뜻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건 원칙적인 얘기고요. 길진균 차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의리와 가치를 가지고 싸우죠.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의리나 이념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정치인들도 모여야 한다. 이런 네.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네. 류석춘 혁신위원장께서 저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네.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발언 아닌가 이런 네. 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미국의 그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자기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자기의 그 핵심적인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근 그룹들 안에서의 최소한의 규율과 충성심과 희생정신 같은 것은 필요하다. 네. 이런 또 확립된 또 학설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것을 이제 그 지금 국정농단의 그 어떤 그 주체라고 그 지탄받는 친박계에다가 이렇게 결부시키는 그런 지금 논리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지금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지금 이 두 가지 판결을 이 황 판사가 했다라고 글이 돌기 시작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분식집에서 라면 10개를 훔쳐 먹은 그리고 2만 원 정도의 동전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했던 이 당시는 그 국정농단 사건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포크레인을 몰고 검찰청사에 돌진을 했던 사건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배고파서 라면 훔친 사람한테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사가 바로 황 판사다라는 글이 인터넷에 떠돌았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전혀 오해다. 전혀 판결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니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볼 때 라면 한 개 가지고 왜 3년 6월이냐 그러는데 네. 제가 3년 6월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저 범인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상습범이에요. 절대. 네. 이 경우는 7년 이상에 그래가지고 아무리 깎아줘도 네. 제일 최저한행이 3년 6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지금 황 판사가 저 3년 6개월 선고한 담당자가 아니라 하는데 했다 하더라도 저 형은 판사로서는 자기 재량의 범위를 전혀 발휘할 수 없는 범죄, 네.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네. 판사를 비난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인터넷에 나왔던 그 떠도는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허만숙 차장 하신 말씀. 오늘 그 황병원 부장판사가 네. 각종 그 유명 포털 사이트에 실검 1위로 지금 그렇죠. 등극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 뉴스 시작하기 전에도 네. 상위에 랭킹이 돼 근데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왜 또 다른 나라에도 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네. 예, 어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실검 1위로 포털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는 네.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네. 이 법치주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 조윤선 전 장관이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자, 이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눈물의 사부곡이라고 저희 제작진이 제목을 달았는데, 평일 8시간을 접견을 하고 통상법 전문가의 직접 변론이 있었으며, 이 재판정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울면서 했다고 하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자, 박선엽 변호사. 변호사 생활 30년 동안 형사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소송 문외한이지만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사건에 전념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결혼할 듯 하지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부부가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었다. 근데 이 판사들이 이 눈물에 너무 동정심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아니요. 이거는 진짜 오해할 만한 지금 기사인데요. 네. 제 생각에 그게 지금 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해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권력 남용으로 돼 있는데 직권 남용이죠. 그런데 판사들이 그 뭐 피고인이 우로 아니라 졸도를 해도 있죠. 그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뭐 박성엽 변호사가 옆에서 뭐 어떤 변론을 하고 그다음 그 조윤선 전 장관이 그 자리에서 남편의 어떤 변론에 감동을 해가지고 뭐 눈물을 보였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저기 블랙리스트 작성에 무죄 나올 리도 없고 판사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 그 국회에서 위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집행유예 나온 게 결국은 그 이 박성엽 변호사의 변론 때문이 아니겠냐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조윤선 장관이 초범이고 그다음 그 위증한 내용이 만일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은 네. 초범으로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눈물의 변론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어제 다 판결이 난 내용이고요. 검찰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편 발가락 부상으로 이 고통을 호소했던 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 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발가락 부상 말고 다른 검진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같이 그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알면은 말씀드리지 뭐 그건 뭐 큰 그거 아니에요. 자, 이 재판 도중에 지금 끝나고 오늘 재판이 끝나고 지금 병원으로 호송이 됐는데 글쎄요, 이 큰 병이 아니어도 이렇게 재판 도중에 병원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거의 힘들죠. 네. 뭐 저거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구치소 내에도 의무관이 있거든요. 의사가 있는데 아마 이분이 이 정형외과라든가 이게 전공이 네.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박 대통령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자기로서는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 딴 원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뭐 발가락이 그렇다는 게 네. 꼭 뭐 멍이 들어서 이런 것도 아니. 그래서 아마 보내준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거는 일반 재소자에 대해서는 네. 잘 안 베풀어주는 네. 은전을 좀 베풀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